교재는 77페이지 펴보세요. 현명주의 써진데 우리 저번에 그 대리 공부를 하다 말았는데 여기 이제 대리는 이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활용될 여지가 많고 따라서 이제 우리 시험에서도 이제 세 문제 전후가 나오니까 많이 나올 때는 네 문제, 적게 나올 때는 두 개, 출제 빈도가 높고 따라서 이제 공부할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걸 체계 잡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걸 이야기를 해줬는데 먼저 지금 우리가 저번에 뭐 하다 말았냐 그러면은 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주어져 있는 경우 유권대리와 관련해서 이게 끝나면 이제 무권대리 공부하면 되니까 유권대리와 관련해서 이거를 계속 연습을 꾸준히 하라고 말이야. 민법 체계 잡는 거를 이것만 좀 해놓으면 머릿속에 외운 게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80점 이상 고득점 말이야. 근데 이런 게 안 되면서 쓸데없는 것 아무래도 어떻게 외우면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항상 연습을 하라고 말이야. 일주일 뒤에 오기 전에는 우리가 그동안 뭘 배웠는가요? 체계 잡는 거 연습장에 한번 해보라고 뭐 이렇게. 뭐 요건대로 걸려서는 대리 이제 삼명관계에 따라서 이 순서대로 법전이 만들어졌고 따라서 책 순서도 이렇게 되어 있고 먼저 본인과 대리인 사이 관계에서는 대리권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요거를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공부를 했다는 거. 물론 이제 대리권 관련해서도 논의되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제 어차피 시험을 목적으로 공부하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음 세 가지다 그 말로. 첫째 꼭 이렇게 해보라 말. 대리권의 범위 문제. 두 번째 대리권의 제한 문제. 세 번째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대리권 남용 문제. 요 세 개가 이제 주로 우리 시험권에서 논의되는 문제니까 세 개 딱 정리하고. 물론 이제 대리권의 소멸에 관해서도 알고는 시험장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게 이제 옛날 것들의 독자적인 이제 한 문제로 출제되고 그럴 일은 없지만 지금 21세기, 19세기 문제 내겠냐고 말이게. 대신 이제 이 대리권 소멸 사유가 오지선당이니까 지문 한두 개 정도 들어간다니까 이런 식으로는 요즘도 돼요. 또는 이제 소멸선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사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소멸선을 외우고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저번에 마스터를 했단 말. 그러니까 두 번째로 대리인과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문제된 게 대리 행위니까 토지 팔아도 대리권 줬다. 그럼 얘가 이제 갑 대리인 의료에서 갑의 토지를 매매를 한다. 이게 대리 행위다 그 말이야. 그럼 대리인과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이제 문제되는 것이 대리 행위고 그러면 대리인과 관련해서 주로 논의되는 문제가 뭐냐? 또 추리라고 말할게. 먼저 첫 번째로 이거는 대리 전반을 걸쳐서 가장 중요한 거다. 저번에 대리 들어오자마자 주식했으니까 현명주의 원칙이다. 따라서 대리인이 이제 대리행위를 할 때 가장 핵심은 본인을 위한다는 것을 표시하고서 대리행위를 할 것. 핵심. 그러면 본인을 위한다는 것을 표시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대리인이 대리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 따라서 갑대리인이요 본인을 위한다는 것을 표시하고서 대리를 하게 되면은 결국 이런 의미가 될 것이고 계약 체계는 네 가지만 이로부터 발생이 되는 모든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시켰다. 이런 의사를 가지고서 매매를 하고 했단 말. 이게 대리 의사니까. 따라서 갑대리인이요 현명을 하게 되면은 대리인이 대리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니까 모든 권리물은 본인에게 기속이 되고 본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될 것이고 거꾸로 우리가 대리 들어오자마자 이것만 갖고 놀아야겠다 말이야. 현명을 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대리의사가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로부터 생기는 권리물은 본에게 기속이 안 되고 지극히 당연하게 대리인 자신에게 모든 권리물, 법률과 기속 이 계약에 대해서는 본인 말고 대리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이걸 이제 저번에 연습을 했어요. 따라서 대리인에 관해서는 첫 번째로 현명주의 핵심이다. 다시 한번 점검 딱 하고 현명의 이제 방법과 관련해서는 전형적인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 갑대리인 의료에서 계약서에 대리인장을 꼭 눌러 찍는데 물론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저번에도 가르쳐준 것처럼 현명을 이제 명시적으로 하든 묵시적으로 하든 상관이 없고 더 나아가서 판례와 관련해서 두 가지 것만 주의를 하자고 말이야. 지금 전형적으로 이제 갑대리인으로 이렇게 현명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방법을 쓰면 어찌겠냐고 말이야. 첫째, 이 대리인을
요걸 생략을 해버려 표시를 안 하고 그러면 이제 본인만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야. 더 나아가서 이 대리인이 마치 자기가 본인 것처럼 행세도 하고 계약서에 본인의 인정을 꼭 눌러 찍는다고 말이야. 이런 걸 흔히 이제 강학성으로 우리가 서명 대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런 현명도 허용이 되는가? 이게 문제인데 적으로 돌아와서 거기 현명의 쭉쭉 있고 현명의 방법에서 동그라미 1번 전형적인 방법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두 번째 줄 서명대리란 말이 들어갔죠? 확인했나요? 그게 지금 요 방법이라고 말이렇게 갑변에서 대리인한 걸 표시 안 하고 본인만 나타나고 더 나아가서 본인 것처럼 행세했다. 이에 관한 판례가 그 밑에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의사표시록 첫 번째 판례 찾나요? 요 판례가 이제 요 서명 대리도 유효한 대리인으로 볼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이따가 이제 표현 대리 할 때 요걸 또 써먹어야 된다면 표현 대리 할 때 따라서 이 서명 대리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서명 대리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집중. 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지금 주어져 있다는 거 이렇게 분명히 얘는 대리권 가지고 있다고 말 이렇게. 근데 대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본인 명의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 요게 핵심이에요. 대리권이 있다는 거. 해서 이제 대리라는 걸 표시하지 않고 본인 명의로 법률행위하도록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서명 대리라고 하고 이것도 유효한 대리인으로 보고 이 점만 한 번씩 물어보니까 정립 반드시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거 그죠 반대로 현명을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어떤 거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전형적으로 이제 하는 방법은 이제 갑대린 의리다 이야기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갑을 표시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현명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거는 유시간 표현을 빌리면은 법률행위의 타인성을 표시해 주는 걸 말한다 그 말이고. 나는 갑대린으로 이렇게 현명을 하는 것은 법률행위의 타인성을 표시한다 이런 이야기라고 말이야. 계약 체결은 비록 네 가지만 이 계약 체결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타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하고 있다. 이걸 표시해 주는 것이 현명하는 거라고 말할게. 그렇다고 보면 굳이 현명을 할 때 본인의 이름을 설명드려야 돼요. 본인 이름을 명백히 밝힐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 그 말이야. 뭐만 해주면 되냐 그러면은 현명하는 것이 방금 말한 것처럼 이거는 내가 체결하는데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하는 거요. 요걸 알려주는 거니까 굳이 본인이 갑이면 갑, A면 A 본인 이름을 명백히 밝힐 필요는 없다는 거. 뭐만 해주면 되느냐.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하고 있다. 그것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주면 된다는 거야. 법률의 타인성만 표시하면 되니까. 따라서 시험에서 나오는 판례가 77페이지 두 번째 판례 밑에 위임장을 제시했으나 대리관계 표시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런 것도 유효한 현명으로 볼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요. 이 경우 이제 거꾸로 한다고 말이요. 보통은 갑대리로 하는데 이 여기서 본인 이름은 생략을 해버리고 대리관계 표시하지 않고 그러나 무슨 제시를 했다는 거야. 얘가 위임장은 제시를 했다고 말이야. 그럼 본인 이름은 안 나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제시했어요? 위임장을. 그럼 위임장을 제시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갑을 표시 안 했으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매매하는 거는 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에서 대신하고 있다. 요거는 표시가 된 거죠. 위임장을 제시했으니까 이런 것도 유효한 대리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 따라서 그 판례 두 개 번갈아서 시험에 물어보니까 요거 쉽게 못 풀어요. 이거 쉽게 못 푼다고 외워서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거꾸로 이제 그러면 이미 앞에다 가르쳐 줬으니까 현명을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갑대리는 전혀 표시를 안 했다. 그러면 대리사가 없다는 거. 대리사가 없으니까 이로부터 생기는 권리무는 본인에게 기속될 일 없고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가.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고 따라서 이 경우는 이 대리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고 말이야. 따라서 이제 이거를 우리 민법 115조에는 이 115조도 시험에서 하도 물어보는데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해놨어요. 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것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대리인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을 했다고 말이야. 따라서 이 경우는 얘가 모든 책임을 져두니까 상대방도 본인 말고 얘한테 이제 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그 말. 이때 저번 시간에 기초 입문과정부터 가르쳐 준대. 저번 주도 또 가르쳐 줬어. 입증하기가 곤란할 때 그 입증을 민사재판은 변론 주니까 당사자가 주장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주로 이제 내심에 드러나는 사실 같은 거는 상당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입증하기 곤란할 때를 대비해서 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다. 이게 법학 공부 생 기초다. 입문과정부터 가르쳐 줬어. 이게 지금 법조문에 뭐뭐서 본다라고 되어 있는 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간주. 그다음 뭐만 거서 저번 시간에 추정이 나왔었단 말이야. 추정한 대로 되어 있는 걸 글자 그대로 추정이라고 그러는데 요게 이제 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민법에 두고 있어. 이게 한글로 말하면 기억에 해당되는 거. 저번 시간에 가르쳐 좀. 법은 인간의 행위를 구별하는 사회 규범입니다. 행위 속에는 뭐가 들어갔느냐? 자기 부작이 포함됐다. 이거나 마찬가지로 이런 거는 법 공부 한글로 말하면 기억을 공부하는 거예요. 기억. 이런 걸 모르면 어디서 법 공부했다고 이야기하지 말아요. 자기 부작 이런 거 모르면. 여기 이제 간주하고 추정은 똑같은 이제 취지지만 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기 제도니까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거. 그 차이를 또 시험에서 곧잘 물어봐요. 저번에 이거는 또 가르쳐 줬어요. 추정은 반대의 증거를 제출해서 발생된 법률 효과를 번복시킬 수 있는 제도다. 따라서 뭔만큼 추정한다 이렇게 됐으면 꼭 그 다음 구절에 시험에 나오는 구절이 따라붙어. 따라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이 말이 나온다고 말이야. 왜 이 말이 나온지 알겠나요? 이거는 반대 증거를 합쳐서 발생된 걸 뒤집을 수 있으니까. 이 시험은 이걸 집중 묻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본다로 되는 거, 간주라고 되는 건 이거하고 반대라고 말이야. 요거는 이제 반대 증거를 제출해서 발생된 법률효과를 뒤집을 수가 없는 거야. 따라서 이걸 이해하고 있나 그래서 요걸 바깥치기를 많이 한다 말이야. 여기 115조는 뒷골랑지가 본다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추정한다로 바꿔치기 잘하고 현명을 하지 않냐고는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추정한다 이렇게 바꿔치기 잘한다 말이야. 이거는 언더를 다치면 안 되고 이거 딱 언더나 친것만 봐도 합격 불합격 금방 한단 말이야. 합격 가능성 있는 사람 여기다만 딱 언더나 치는 거렇게. 이걸 바꿔치기 하니까. 그다음 따라서 이런 조문을 검토할 때는 꼭 마지막 구절을 신경 쓰는 거야. 그다음 또 한 가지. 이 본다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나 그래서 또 이렇게도 출제를 한다고 말이야. 이 칠판의 사례에서 현명을 안 하면 당연히 얘는 얘한테 책임을 묻게 돼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 대리인 쪽에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말이야. 얘한테 나는 내심으로는 실제로는 본인을 위할 의사가 있었다. 내심으로는 나 자신을 위할 의사는 없었는데 깜박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이야. 그러니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란다. 이렇게 또 시험에서 물어본다고 말이야. 착오를 취소할 수 없다고 말이야. 왜냐? 요게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됐으면 이쪽에서 반대 증거를 제출해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방금처럼 나는 내심으로는 본인을 위할 의사가 있었고 나 자신을 위할 의사는 없었어. 근데 깜박 잘못한 거라고. 그 착오로 취소할게. 취소해버리면 책임에서 벗어나니까. 이게 가능하겠지만 이거는 뭐로 되어 있다? 본다로. 따라서 착오 취소를 주장 뭐한다. 이렇게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115조 단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해가 있다고 말이야. 얘가 저 현명을 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쪽에서 이자가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치렀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없다. 이런 경우는 유효한 대리인으로서 본인 그대로 책임을 져. 여기까지. 다행스럽게 요거는 책에 다 설명해 놨어. 여기 지금 동그란 1번에 동조, 본문, 보아서 쭉 대리인에게 기속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에 뒷골랑지 알았거나 줬으면 본인이 책임진다. 핵심은 동그란 2번. 대리인 자신을 위해서 행위할 의사가 아니었다는 걸 이유로 착오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이유 본다니까. 알아듣나요? 그 다음 116조는 대리인에서 116 1항을 눈으로 읽어보세요.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흠결 저번 시간에 가르쳐드렸어.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싸잡아서 줄여서 의사흠결. 비준위 표시, 허위 표시, 착오를 싸잡아서 부를 때 의사흠결 그러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사기 강박 나오겠지. 사기의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거면 그 사실이면 대리인편으로 결정한다. 이것도 시험에 아예 쏟아나오는데 잠깐만 집중하자 말이야. 방금 읽어본 116조 1항을 압축을 시켜서 통상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방금 읽어본 조문은 대령이요 하자 유무는 누구를 표준으로 판단하는가? 대령이는 대리인이 하니까 대리인을 표준화해서 판단한다. 116조 1항 압축시키면 이런 얘기인데, 지금 여기 칠판의 사례에서 얘가 갑대리인 이름에서 갑의 토지에서 매매를 한다면 그럼 대령이는 대리인이 하죠. 그럼 이 대령이 하자가 있는가 여부는 계약처는 애가니까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해 둔다면, 그러면 방금 조문에서 읽어봤다시피 의사의 흠결, 비진입표, 시입표, 착오, 그 다음에 사기 강박,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것들을 여기에 대입을 시켜서 어떻게 처리하다는가 이걸 연습을 하는데, 시험과 관련해서 거기 보면은 얘가 우측에 진연, 의사표시, 허위표시, 착오, 사기 강박 다 써놨죠. 1, 2, 3번은 읽어볼 필요 없어. 시험에 안 나와. 대신 사기 강박은 하도 물어보는데 나머지도 저번에 배운 걸 접목시 똑같이 사고하면 되니까 여러분 읽어보란 말이야. 사기 강박과 관련해서는 왜 시험에서 지겹도록 출제하냐 그러면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걸 비교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상대방 쪽에서 사기 강박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때 이제 본인하고 대리인 중에서 얘가 누구를 사기 강박을 해야지 사기 강박 이후로 이걸 취소합니까? 지금 이런 걸 묻고 있는데, 저번에 가르쳐줘. 사기 강박 뭐 때문에 취소한다고 가르쳐줬나요? 제도 취지가 재산권 보호 목적이 아니라 의사 결정의 자유를 보여주게 합니다. 또 가르쳐줘요. 사자하고 달리 대리는 누가 의사 결정한다? 대리인이. 답 나왔잖아요. 의사 결정 얘가 하기 때문에 사기 강박도 대리인이 당해야지 이자의 사기 강박으로 대리인을 취소하는 거야. 물론 취소권은 누가 내냐? 본인이 가져. 사기 강박은 내가 당해야 되지만 취소는 본인이 하겠죠. 모든 걸 미한테 가니까. 따라서 아무리 상대방이 본인을 1000만 사기 강박하더라도 실제 대리인을 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대리인이 사기 강박 당하지 않는 한 이자의 사기 강박 이후로 취소 못하는 거예요. 얘가 사기 강박 다 된다. 요게 116조 1항이에요. 대리인이 하자면은 대리인을 필요로 판단의 요역인데, 사기 강박을 집중 아까 물어본다고 가르쳐줬는데 이유는 이것 때문에 거꾸로 사기 강박한 경우, 설명 잘 들어야 돼요. 거꾸로 방금 이렇게 하겠다고 얘가 얘를 사기 강박한 것이 116조 1항이에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그 대신 거꾸로도 우리가 저번에 배웠다만 대리인이 이렇게 사기 강박한 경우 반대죠. 대리인이 이렇게 사기 강박한 거, 요게 시험에는 더 많이 출제가 돼. 요것보다는. 요걸 저번 시간에 가르쳐드렸어. 반대죠. 요거는 116조 1항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116조 1항은 상대방이 사기 강박을 해서 여기 대리인 쪽에 하자가 생긴 거야. 요렇게 사기 강박. 요때 116조 1항이 적용돼. 그것이 저번 시간에 우리가 요걸 배웠단 말이야. 요렇게 사기 강박한 거 기억나나요? 요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 강박했단 말이야. 요게 시험에서 더 많이 나와. 요거는 116조 1항하고 전혀 해당이 없어. 대리인이 사기 강박한 것은 요 상대방 쪽에 하자가 생긴 거, 얘가 공갈 협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116조 1항하고 해당이 없고 무슨 문제로 돌아가요? 요게 시험에 한 년마다 나와. 요게 더 많이 나온다고. 요게 이제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사기 강박한 것은 마치 누구의 사기 강박처럼 보여. 제 3자의 사기 강박처럼 보이더란 말은 이때 그렇게 줬죠. 근데 요 대리는 이자의 일처를 부탁해서 계약 체결했기 때문에 본인과 사실상 동일시해버리기 때문에 대리인이 상대방의 사기 강박한 것은 뭐가 아니더라? 제 3자의 사기 강박이 아니고, 따라서 이자 사기 강박 사실을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이제 상대방이 취소하겠죠. 상대방 쪽에서 취소한다. 요게 시험에 더 많이 나와. 요걸 구별해야 돼. 그러니까 요 사기 강박을 제일 많이 모른다고. 다영스럽게 이 책에도 요거를 이제 얘가 요 부분은 잘 써놨다고. 요 부분은 기억 니은번이 116조 1항 설명해 놨고, 기억 니은 제일 밑에 79페이지 기억 뒷꼴랑지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해서 취소 요건이 갖춰진 경우는 본인은 사기 강박 당하지 않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감 잡았죠? 제일 밑에 니은번. 그러나 본인이 사기 강박 당해서 대리인이 사기 강박 당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없고,
요게 116개는 설명. 그러나 뒤에 디귿니을 요거는 반대예요. 누가 사경번했다 거꾸로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경번했다. 그게 디귿번하고 니을번. 그 디귿니을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번 시간에 가르쳤죠. 110조 2항과 관련해서 반드시 정리를 꼭 해야 돼요. 그 다음 기타 경우에서도 기업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104조에서 이미 가르쳐줬어요. 이것도 하도 출제를 한다고. 요렇게 지금 대리인이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요게 불공정한 법률로서 무효가 되려면 궁박, 경솔, 무경험은 누구를 표준으로 판단합니까? 이걸 이미 가르쳐준다. 이거 상식이라고 그랬어. 궁박은 본인을 표준으로, 본인이 소유자가 나 경제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몹시 공고한 상태에 놓여있다. 그 바다 빨리 팔아주라. 이렇게. 궁박은 본인을 표준으로. 그 대신 대리인은 대리인이 하니까 경솔, 무경험은 누구를 표준으로? 대리인을. 얘가 경솔하게 세상 물정 모르고 계약 체결했다. 그러면 불공정 무효, 불공정부서 무효다. 가르쳐줬고, 문제는 그 밑에 니은번인데 우리가 앞에서 이중매매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내가 이걸 안 가르쳐줬어요. 첫날부터 이런 걸 배우면 머리통 깨지니까 대리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안 가르쳐줬는데 이것도 이중매매와 관련해서 요즘에 곧잘 물어본다는 거. 지금 갑이 이중매매 떠올렸어요. 얘가 제일 매수인, 둘이 매매했고 등기 전 안 해준 걸 기다려서 다시 평하고 이중매매했고 제2 매수인이고, 얘가 이자 비명에 적극하다면서 이중매매는 판서를 써서 무효가 됐고 비명에 적극하다면서니까 이걸 가르쳐 줬는데, 여기 이제 사례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는 판례가, 이 제2 매수인 병이라는 애가 자기가 직접 매매한 게 아니라 대리인을 선임을 한 거. A를 자기의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고 이 대리인이 이렇게 이중매매를 한 거예요. 감 잡았나요? 그런데 이때 여기 제2 매수인 이 본인은 이자의 배명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없는데 대리인이 이자의 대리인이 이자의 배명에 적극 가담을 했다. 얘는 가담 사실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매매는 판사로서 무효가 되는가? 이걸 묻는 거야. 이 경우도 116조 1항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야. 대리인이 하자 의무는 대리를 표준으로 판단하니까 요 이중매매가 판사로서 무효가 되려면 본인 말고 누가? 대리인이 이자의 배명에 적극 가담해야 된다. 그러면 판사로서 무효가 되니까, 그러면 얘는 배명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 못한다. 요 이야기야. 요게 곧 니은번 판례. 그래서 이중매매는 저번에 가르쳤어요. 이중매매 우리가 배운 거는 앞에 배운 거 기초만 배웠다고. 어느 실력이 쌓이면 이제 관련 문제가 계속 튀어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니은번 판례가. 그거 마지막 구절에 본인은 미리 그러한 사실 제2 매수인이 본인이겠죠. 몰랐거나 방사회성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매매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이 예문대로 민법을 안 낸다고 내가 가르쳤어요. 매매는 무효다 그랬으니까 결론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얘가 배명 갔다면 이게 무효니까 그래서 어쨌다고? 그걸 물어봐. 어쨌든 거예요? 얘는 소유권 취득 못하고 그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판례도 그대로 빌비추고 외워봐야 점수 한 개도 안 나와. 그러니까 이해를 해서 연구를 하셔야 돼. 민법은 외운 대로 절대로 안 내주니까 그걸 사료로 바꿔 풀든가 또는 말을 바꿔버려. 그러니까 앞머리도 뒷머리도 외운 사람들 머리통만 깨지는 거예요. 점수는 안 나오고. 따라서 총체적인 결론 116조 1항 대리인이 하자면 대리인을 표준 판단한다. 이거는 여기저기서 상당히 응용을 해서 출제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해를 반드시 해야 되고, 따라 지금 지적해준 부분은 워낙에 시험에 나오니까 그 정리 꼭 해야 되고, 그 다음 우측으로 넘어가서 대리인의 능력 117조 이것도 대리에서 옛날에 지금이나 하도 시험에서 물어봐요. 이놈의 117조도 지금 117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유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뜻풀이 그대로 하면 미성년자라든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 이야기일 것이고, 이거를 다시 풀게 되면 따라서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도 단독으로
대리행위는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것이고, 따라서 여러 가지 앞에 기초문과정에서 이런 걸 공부를 했어요. 미성년자를 비롯한 제한 능력자는 사무처리 능력, 일처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칙 단독으로는 계약 체결을 못한다. 법률 행위를 못한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단독으로 법률을 하게 되면 제한 능력으로 취소할 수 있다. 여기에 제한 능력자 기본 원칙이다. 이걸 이제 가르쳐 줬는데 문제는 바로 117조라고 말이야. 이게 이제 옛날 시험에서는 법조문 그대로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행위능력자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쨌다고 요걸 물어봐요. 따라서 이제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제한 능력자로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거. 따라서 제한 능력자도 대리행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리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제한 능력자가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대리행위만큼은 제한 능력을 이유로 다시 취소할 수 없다. 요걸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없으니까 이 행위에 대해서는 그대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면 117조가 시험에 쏟아나오는 이유가 뭐냐? 보세요.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하면 취소사유에 해당이 되죠. 근데 이 경우는 보세요. 제한 능력자가 대리행위도 법률행위니까 단독으로 법률행위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취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한 능력자에 관한 기본 원칙, 취소할 수 있다. 이 원칙에 대한 117조가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는 거야. 예외를. 그래 시험에 쏟아나온다고 말이야. 그러면 두 번째, 이게 지금 제한 능력자가 결과적으로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대리인 될 수 있으니까 대리행위 하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는 건데, 그러면 모든 책임은 그대로 본인이 진다는 거야. 근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야. 이 토지가 시가 1억짜리다. 그럼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정신력이 일치능력이 떨어지니까 1억짜리 토지도 모든 의사결정은 대리인이 한다고 가르쳐줬죠. 8천만 원 판다고 의사결정? 불리한용어 계약처라는 것도 비일비재학과라고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민법에서는 대리는 행위 능력자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런 제한 능력자도 단독으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가?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원래 저 제한 능력자 제도는 이 제한 능력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두고 있다고 노래를 불러줬었게. 그럼 이걸 한번 대입을 시켜보란 말이야. 지금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그 불이익은 누구에게 가나요? 얘인가 위인가요? 본에게 가죠. 모든 법률권은 본에게 기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불이익이 제한 능력자에 가는 게 아니라 본에게 가는 거요. 따라서 제한 능력자 보호 정신에 반하는 거 아니라고 말이야. 제한 능력자 대리인이 되더라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당신이 모든 책임을 지니까 이것도 불이익도 당신이 입는단 말이야. 그러니 그런 불이익을 입기 싫으면 이런 자에게 대리권 주지 말고 떨망떨망 애들한테 주면 될 거 아니냐고 말이야. 감 잡았죠? 그 대신 이제 한 가지를 딱 유념해야 될 것은 인문과정에서 노래를 불러줬어요. 제한 능력자 중에도 의사 능력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따라서 이 경우도 대리는 제한 능력자도 상관이 없지만 행위 능력은 갖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뭐는 반드시 있어야 되냐? 의사 능력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만약에 얘가 의사 능력마저 없으면 의사 무능력자로서 이 대리행위는 여지없이 무효로 들어가 버려. 이게 무효로 들어가면 본인은 전혀 책임질 필요 없는 거예요. 대리의 가장 기초는 최소한도로 대리행위가 유효라는 것, 계약이 유효한 걸 전제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의사 무능력자가 되어버리면 여기에 무효로 들어가는 거야. 따라서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는 없으나 무엇은 가지고 있을 것? 의사 능력을. 지겹도록 출제해요. 이런 걸 못 알아들으면 기초민간에 다시 공부를 안 쓸 거야. 따라서 가로친 1번 정리 꼭 하라고 말. 행위 능력자를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 번째 줄로 넘어가서 그 결과 제한 능력자는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대리행위는 제한 능력으로 다시 취소할 수 없고 마지막 구절. 그러나 의사 능력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의사 능력이 없으면 의사 무능력자 법률서 무효가 되니까 이런 경우는 본인이 책임질 필요 없고 대리 효과는 별도로 읽어볼 필요 없고 권리의무 얘한테 가고 반대 그럼 얘한테 가니까 뭐 물어볼 것도 말 것도 없고 뒤에 복대리 여기까지가 이제 요건대리에 관한 기본인데 이제 대리 삼명관계에 따라 검토를 했는데 다시 정리 정도. 항상 공부를 하다가 끊임없이 이렇게 체계 잡는 훈련을 하라면 끊임없이 뭔 파트가 끝나면 머릿속 딱 그림 그리면서 본인과 대리인사의 관계, 대리권의 범위 첫 번째,
두 번째 대리권의 제한, 대리권 남용 세계 핵심. 야, 대리행위를 끝마쳤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대리행위 핵심이 뭐인가요? 대리행위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은 첫째, 현명주의 원칙. 그죠? 두 번째, 대리행위 116조랑 대리행위 하자 문제. 세 번째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는 능력,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대리는 능력. 요 세 개 핵심이죠. 이렇게 하시라고 항상. 이거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 하니까 땅 차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법률과 기소권 시험 낼 거 없으니까 정리할 필요 없고 요것만 딱딱 해봐. 그럼 유권들이 심하이 끝. 책에는 엄청나게 써놨지만 정리해보면 아무것도 없잖아. 딱딱 이렇게. 이런 걸 중간중간 계속 하면서 공부하시라고. 이거 한 사람 안 한 사람 하늘과 땅 차이야. 옛날에 여러분이 저를 하도 안 믿고 불안해하니까 여러분은 뭘 불안하냐 그러면 노트장에 머리 안 좋고 머릿속에 머리 안개 안 오면 항상 불안해요. 불안에 떨고 있어. 그러니까 불안하지 말라고 말이야. 나를 믿으라고 말이야. 옛날에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인데 40대 후반 아저씨가 참 내 맘에 안 든 놈이야.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 거야. 불만 많은 거는 민법을 이해를 못하니까 불만이 많아. 입이 톡 튀어나가지고 한번 저한테 왔어요. 뭐 봐도 40점을 넘긴 적이 없어. 그러니까 본인은 뿔딱지가 나지. 그 시절은 빨리 찡 따서 떼돈벌이야 되는데 수도권에서는 그때 중개업 성했으니까. 그러니까 왔어요. 그때 내가 담배를 필 텐데 담배 뻗고 피면 쳐다봤어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그랬더니 선생님 민법은 뒤지게 한 번이나 다른 거냐 했더니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책 피라 그랬어. 그 앞에 목차를 딱 가리키면서 한 달에 그 목차 쓰는 연습하라 그랬어. 저 가만히 쳐다보다 그거는 연습해봐 가서 그러면 깨우치는 게 있을 거니까. 근데 그 사람이 또 오긴 있어가지고 그 스타일이 깡패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우리 취향에 맞을 듯 안 맞을 듯 해. 시킨 대로 하더라고. 내가 아무것도 안 가르쳤어. 목차만 계속 쓰라 그랬어. 노트장에다. 그래도 한 달 뒤에 왔어. 얼굴이 행복한 표정으로. 선생님이 깨우쳤대. 왜 물어봐서 뭘 깨우쳤는데? 선생님이 왜 시킨지는 알겠대. 왜 시켰어야 돼? 그랬더니 책에 잡으라고. 그게 잡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물리가 탁 튀더라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본 시험에서 92.5를 맞았어. 민법을. 다 그대로부터 장진정이 광신도가 됐어. 그래갖고 악쓰고 다녔어. 민법은 장선생한테 배우면 물리 튄다고. 이런 사람도 있어. 그래서 다 검증이 된 사실이니까 나를 믿으라고. 그냥 머릿속에 외우고 노트장에 안 써도 그냥 하자는 대로 하면 여러분도 90점 맞아. 그 37.5짜리인데 92.5 만들어줬는데 여러분이 31.5는 더 맞을 거예요. 모의고사 보면 한 50점은 맞겠지. 그럼 여러분은 군대 점수 포함하면 105점도 맞지. 이 사람에 비하면. 종교사는 군대 점수 보너스 점수 없어요. 군대 갔다 오면 보너스 점수 줬으면 좋겠어. 옛날 공무원 시험처럼. 젊은 날에 군대 가서 3년씩 팍팍 썩은 거고. 예? 군대도 미필해 받고 방이나 받고 우리 시절은 방위가 있었어요. 6개월짜리 뭐 이런 거. 근데 주위는 나만 현역으로 갔다 왔지. 내 주위 친구들은 제대로 갔다 온 놈이 없어. 원래 법대이들이 그래요. 고시 공부다 전부 막 돈 써갖고 우리 시절은 돈 써갖고 빼뿌리고 정치인도 그런 애들 많잖아. 그렇지만 고시 공부하려고 군대 빼뿐 거야. 나중에 군대 갔다 보니까 나 혼자 가더라고 현역으로. 나 전방에서 뒤지고 굴러다 왔어요. 그럼 나보다 훨씬 몸도 건강한 놈들이 무슨 면접 받아 불고 뭐 6개월 방위 받고 이러더라고. 그중에 잘 돼서 텔레비전만 틀면 맨날 얼굴 비친 새끼도 있어요. 내 동기 중에. 중개사도 군대 점수 좀 보너스로 좀 줬으면 좋겠어. 여하튼 간에 체계 잡는 훈련만 하면 누구나 90점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복대리와 관련해서 여기까지 요건들의 3명강이냐 분류할 것도 없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복대리와 관련해서 여기 복대리도 대리 부분에서 기초문제로 자주 물어봐요.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 복대리는 원래 이제 어떤 제도가 나면 개념은 시험에서 잘 안 물어보는데 이 복대리는 개념이 참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이 개념 때문에라도 시험에 잘 물어봐. 따라서 복대리 개념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복대리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말해요. 복대리라는 사람은 지금 이 갑이 본인이라 치고 을을 대림, 그 다음에 이제 병을 복대리라고 가정을 하고 A를 상대방이라고 하자 그 말할게. 그럼 이 복대리라는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특히 이거는 개념을 잘 물어보니까 함정으로 신경 써야 되는데
첫째, 대리인이 자기의 대리 권한 내의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대리인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그러나 본인의 대리인이 복대리인다 그 말. 이거 한 구절 한 구절 다 의미가 있는데, 먼저 대리인이 자기 대리 권한 내 일을 행하도록 해서 선임한 자가 복대리인이기 때문에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지극히 당연하게 대리인의 대리권을 초과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특히 요거 속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대리인 자기 자신 이름으로 선임한 자가 복대리인이에요. 따라서 복대리인 선임행위를 줄여서 우리가 이제 봉임행위 그러는데, 이 봉임행위는 결론 대리행위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대리행위는 본인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누구 이름으로요? 대리인 지 이름으로 선임을 하는 거예요. 본인 이름으로 선임한 게 아니고. 따라서 여기 복대리인 선임행위, 봉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고, 그럼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돼야죠. 대리인이 자기 자신 이름으로 복대리인 선임을 한 거예요. 지 이름으로. 그럼 아까 우리가 배운 지식을 동원하면 얘가 지 이름으로 뭐 했다? 그러면 모든 책임 얘가 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얘가 당사자고. 그러면 얘가 지 이름으로 얘를 선임했기 때문에 복대리인은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대리인이 돼야 될 것 같죠. 이렇게 본인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 대리인이 되느냐?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 된다 말. 이유는 지금 토지 팔아달라. 그 얘가 복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면 얘는 대리인의 일처를 한 게 아니라 결과에서는 본인의 일처를 하는 거. 이렇게 더 나가서 우리 민법에서는 대리인 제도는 우리 민법상 허용이 안 돼요. 대리인은 항상 누구 대리인만 인정하는 거? 본인의 대리인만을. 따라서 이런 이유 때문에 비록 얘가 지 이름으로 복대리인 선임했다 하더라도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 되는 것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얘가 저 복대리인을 선임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이 됩니까? 요약인데 이걸 착각하면 안 된다. 공부 처음 한 사람들은. 이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인은 여전히 대리권을 보유를 하게 돼요. 결과 대리권을 보유한다 그 말은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 복대리인도 본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하겠지만 복대리인이 선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은 여전히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고 존속이 되니까 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자유롭게 상대방 찾아서 대리행위 할 수 있다 그 말은. 복대리인 선임에 따라서 복대리인만 유일무이하게 대리행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면 안 된다고. 얘도 대리권 가지니까 얘도 여전히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 체결하는 거예요. 이야기 나왔으니까 얼마나 이제 한 3주 제대로 공부했으면 리걸 마인드가 어느 형성이 됐을 거니까. 대리인이 있고 복대리인 됐어요. 그럼 본인은 직접 계약 체결 못 할까요? 한번 해보세요. 본인 대리인 있어요? 내 거 팔아다 부탁했어? 얘 시다부터 복대리인까지 있어? 그럼 본인은 직접 계약 체결 못 할까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본인 민법상 배제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사적 자치원칙에서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모르서 결정을 해서 직접 계약체라도 상관이 없어요. 선임됐다 하더라도. 따라서 복대리인 있고 대리인 있고 얘 있으면 얘도 직접 매매할 수 있고 얘도 할 수 있고 얘도 할 수 있는 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얘만 한다 이렇게. 따라서 책으로 돌아가서 개념에서 동그라미 1번 쭉쭉 있고 우측으로 넘어가서 복대리인의 법적 성질 점차 중겠죠. 점점점. 거기에 방금 속지 말한 거 쓰였는데 두 번째 점을 봐보세요.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자고 본인 이름으로 선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뭐가 아니다? 대리행위가 아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나 누구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점. 복대리인을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은 대리권을 잃지 않는다. 그 다음에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 권한 내에서 선임하니까 그 밑에 점. 대리인의 권한 내에서만 인정이 된다. 확인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임의대리인 때 이따 살펴보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복대리에서 자주 물어보는 기초가 또 뭐냐 그러면 요 대목이에요. 지금 이 을이 임의 대리인이냐 아니면은 법정 대리인에 따라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는데, 바꿔 말하면 대리인이라고 해서 누구나가 다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임의 대리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어요. 이유는 임의 대리인은
본인이 대리권을 수함으로써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발생되기 때문에 내가 믿으니까 당신이 책임지고 일처리를 하라 해서 대리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지 마음대로 복대리인을 선임해버리면 이 신인관계 이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임의대리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을 못하고, 다만 예외는 있어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본인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임의대리인도 외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는 있으나 원칙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선임을 못하고, 대신 법정 대리인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서 대리권이 선임되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의 신인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법정 대리인은 당연히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선임 못한다, 외주로 선임한다. 법정 대리인은 반대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복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다 딱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대리인 선임이 됐으면 이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선임했으면 또 감독도 이해해야 돼요. 선임 감독에 대해서는 이 대리인이 본회에게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책임의 경중에서도 얘가 임의대리냐 법정대리인에서 차이가 있어요. 임의대리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을 못한다, 외주 이런 경우만 선임이 된다. 따라서 이제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은 임의대리인의 경우는 좀 감경을 시켜준다 그 말이에요. 원칙은 선임 못하고 이런 경우 선임을 하니까. 그러자 법정대리인의 경우는 당연히 복대리인 선임권을 부여를 하면서 권한이 크면은 역으로 책임도 커야죠. 이 복대리인 선임 감독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져요. 그게 이따 나오지만 무과실 책임을 진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제로 돌아가서 거기 이제 대리인의 법용권과 책임이 쭉 쓰였는데, 제일 밑에 동그라미는 임의대리인의 법용권, 본인의 승낙했거나 부득이한 사고에 따라서 뒷페이지 법용권 인정이 된다. 그 말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다음에 외주로 선임한다 그 이야기고, 이 책은 꼭 원칙은 또 제껴버리고 꼭 외부부터 써놓은 뭐 어떤 버리장물이 갔는데 이 책 습관이 원칙은 복대리인 선임 못한다 그 이야기, 이게 전제해야 돼. 그 다음에 외주를 다 선임한다. 그 다음에 뒷페이지 동그라미 2번 법정대리인의 법용권,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법용권이 있다. 정리 딱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책임 문제예요. 책임. 이미 대리인의 경우는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복대리인 원칙 선임 못한다, 외주로 선임한다. 법정대리인은 당연히 선임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대리인의 책임을 좀 강경을 시켜준다 말해서 거기 동그라미 1번 임의대리인의 책임 동그라미 기억번,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할 때는 본에 대해서 선임 감독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121조 1항 찾았나요? 동그라미 기억번. 이 말은 임의대리인의 경우는 이 복대리인의 선임 감독에 있어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있으면 책임진다 이런 의미예요. 따라서 그 동그라미 기억번에 121조 1항은 과실 책임을 진다, 요거를 법조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니은번 이런 거는 더 또 책임이 강경이 돼요. 그 니은번에 본인의 지명에서 복대리인 선임을 했다. 이 본인이 얘한테 내가 보이 이 병이란 애가 일처리는 잘할 것 같네 이렇게 지명을 딱 해줬어. 그 지명에 의해서 이제 이 복대리인을 선임을 했다. 이런 거는 이자의 책임이 더 강경이 된다. 거기에 동그라미 니은번. 그 복대리인이 부적임자다 또는 불성실하다 하는 걸 알고서 본에게 통지해 주든가 또는 해임을, 이 복대리인이 일처리 잘못하면 요 대리인이 보내서 모든 책임지는 거예요. 그럼 일처리 잘못하면 대리인이 가차없이 얘를 해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부적임 불성임 말고 해임을 안 했다. 이런 경우에서만 얘는 얘한테 책임을 진다면 지명한 경우는, 그 다음 법정대리인 책임이 이제 엄청 가중이 돼요. 당연히 저 복대리인 선임권을 주면서 선임 감독에 있어서 전혀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당연히 복대리인에게 책임을 지도록 했으니까 거기 가로 열고 닫고 써놨듯이 흔히 말하는 무과실 책임을 진다는 거. 무과실 책임은 법에서 엄청나게 무거운 책임이야. 내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는 거.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경우는 이 병이란 애가 가장 적임자로 복대리인을 선임을 했고, 얘가 일처리할 때 일처리를 잘하도록 철저하게 감독도 잘했어요. 근데 결과 일처리를 잘못해서 본인에게 손해가 생겼다. 그러면 나는 복대리인의 선임 감독에 있어서 잘못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책임지라는 거게.
이게 법정대 책임이요. 무과실 책임이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무거운 책임이란 말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하나 인정을 하고 있어. 어떤 의회냐. 원칙 법정되는 경우는 이자의 선임 감독에 있어서 과실이 없더라도 무조건 책임져라. 무과실 책임.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경우는 너무 가오가 다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처럼 그야말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복대리인 선임을 했다면 내가 질병이 걸렸다. 내가 직접 일처를 못하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 이 복대리인 선임했다. 이런 경우까지 무과실 책임을 지우면은 너무 가오가지 않냐.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에서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는 임의 대리인처럼 책임을 좀 강경시키자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선임 감독에 있어서 과실 있는 경우 하나서만 본회에게 책임을 진다. 이런 예의를 두고 있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8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동그라미 니은번에 122조 단서가 요 이야기야. 부득이한 사유로 다만 복대리인을 법정대리인 선임한 경우는 임의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요 경우는 과실 책임만 진다. 그 이야기라고 말이요. 그래서 이제 복인권 및 책임과 관련된 것은 자주 물어보니까 정리를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복대리인은 지위와 관련해서는 가로친 1번과 대리된 관계에서 동그라미 1번 있죠. 이 부분을 주로 물어봐요. 원래 이제 아까 서두에도 잠깐 나왔다시피 이렇게 이 대리인이자 복대리인을 선임을 했어. 이렇게 그렇다 그래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토대로 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자 복대리권을 보면은 이자의 범위를 초과할 수가 없고 이런 얘기가 쓰였으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뒤에 넘겨보세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고 마지막에 그 가로친 4번에 복대리인의 복인권이 나왔는데 요거 하나만요. 요거 하나만 속지 않도록 하자고 말이요.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임의 대리는 원칙 복대리인 선임을 못한다. 그러나 본인의 성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 선임한다. 법정 대리는 당연히 복대리인 선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복대리는요, 임의 대리인이 예외적으로 선임을 한 경우든 법정 대리인이 선임을 한 경우든 언제나 누가 선임을 하든 그 이야기야.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다 그 말로. 이걸 이해를 좀 해두라 그 말. 왜 그러느냐? 여기에 복대리는 임의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은 부름을 하고 대리인의 의사에 의해서 선임이 된 자지 대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선임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선임을 하더니 법정 대리인이 선임했다 하더라도 언제나 뭐이다? 임의 대리인. 요거 속지 않도록 하라 말이야. 그럼 왜 이 문제가 중요하느냐? 요것 때문에 이 복대리인도 자기도 바빠. 내가 직접 일처하기 어렵다 말이야. 그랬을 경우에 이 복대리인이 다시 시다발에 복대리인을 또 선임할 수 있는가? 요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 복대리인은 방금 뭐라 그랬어? 임의 대리인. 그러면 임의 대리인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복대리인은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임의 대리인과 동일한 조건이다 그 말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도 언제나 임의 대리니까 임의 대리인처럼 다시 복대리인 선임한다. 이것만 딱 살펴두고 그 다음에 이제 복대리권의 소멸에서는 이런 거 일반적인 대리권 소멸 사유에서 복대리권도 소멸이 되겠지만 요거 하나 이 대리권이 소멸하면 이에 터잡아서 발생이 된 복대리권도 당연히 소멸하겠죠. 요것만 좀 사례 문제 풀 때 갖고 놓으시면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이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대리권 소멸하니까 복대리권도 소멸하겠죠. 이런 식으로. 따라서 대리권 소멸설을 그래서 알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대리인에게 한정후견 개시가 이루어졌다. 복대리권 소멸하는가? 이때는 소멸될 일이 없겠죠. 성년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에 한정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 아니라고. 소멸이 안 되니까 그것도 소멸이 안 되는 거라고. 그 대리권 소멸서는 알고 있어야 돼. 이야기 때 응용 문제 풀어보니까. 그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무권 대리 문제.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걸 전제해서 지금 우리가 쭉 공부를 하는 유권 대리와 관련된 거는 극단적으로 이해 안 되면 두드려 위해서라도 맞춰요. 맞출 수 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복잡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무권 대리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야.
이해 못하면 문제 못 푼다고 말이야. 먼저 못 건드리더니 줄거리를 좀 잡아야 되니까 못 건드리는 글자 그대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는 경우가 못 건드려요. 얘가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대리권도 없이 갑의 토지에서 무단으로 매각했다. 여기에 글자 그대로 못 건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못 건드려서 묻고자 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본에게 책임 물을 수 있는가 이걸 묻고자 하는 거. 목표 딱 설정하라 말. 얘가 대리권 없이 계약 체결했어요. 근데 나는 목적이 뭐예요? 왜 얘하고 매매한 거예요? 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 그죠? 얘하고 매매한 거는 얘 땅 말고 얘 땅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얘가 대리권 없이 매매했다 하더라도 목표는 얘가 얘한테 책임 물을 수 있는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 넘겨달라고 꼬장 부릴 수 있는가? 요걸 묻고자 한다 그 말. 목표 정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목표 딱 정했으니까 물어본다 말이요. 요게 묻건드려서 가장 중요한데 얘는 지금 대리권이 없다고 전제를 했어요. 매매하면 묻건드리려고. 그러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얘가 지 이름으로 매매했을까요? 아니면 대리권 없지만 이게 묻건드릴 핵심이에요. 대리권 없지만 이 경우도 현명 갑대리인으로 표시했을까요? 이걸 따져야 돼. 벌써 힌트는 다 줬어.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거는 얘한테 책임 물을 수 있냐 이걸 배우는 거라고. 그러면 얘가 대리권이 없다 지 이름을 해버리면 대리사가 없죠. 처음부터 얘한테 책임 물을 수 없는 거야. 누가 책임져야 돼? 얘가. 땡. 이거는 묻건드려 아니라고 말이야. 제 말 알아듣나요? 따라서 당연히 이 경우도 대리권 없지만 무엇을 했다? 현명. 갑대리인으로 이거 표시를 하고서 대리를 한다 말. 따라서 요거 표시 안 하면 묻건드려 아니에요. 자, 대리는 현명주의만 갖고 놀면 90% 끝낸다고 내 저번에 초장에 가르쳐줬어. 현명주의만 갖고 놀면 90% 끝내는 거라고. 따라서 이 경우는 법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자꾸 가르쳐주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 리글 마인드가 빨리 형성이 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면 안 되고. 목표 딱 정했잖아요. 얘가 왜 매매했는가를 생각해보는 거야. 이 땅 내 것 만들려고. 그럼 내 것 만들 수 있는가? 그게 목표다 그 말이야. 대리권 없더라도 책임 물을 수 있는가? 그럼 책임 물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현명. 여기 없으면은 대리사가 없다니까. 없으면 얘한테 책임 묻고 끝나고 언제든지 얘한테 책임 못 묻잖아. 안 그래요? 확실히 전제했죠? 따라서 현명이 안 됐으면 묻건들 아니에요. 그래서 현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말이야. 먼저 첫째, 상대방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단 본인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 그 말이야. 이유 대리인이 현명을 했으니까 대리 의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일단 본에게는 책임 물을 수 없다는 거. 이유 대리권 준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단계로 대리권 없이 대리인이란 묻건되는 데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일단 얘한테도 책임 묻기가 어렵다 그 말.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한데 왜 얘한테도 책임 묻기 어려워요? 이론상으로는 대리의사가 있으니까. 얘한테 책임 물을 때 어떤 묻는 거요? 여기에 없을 때. 없을 때. 대리의사가 없을 때 얘한테 책임 묻는 거예요. 그죠? 저번에 나 이거 연습을 하면서 이거 이해한 사람 내가 상당히 보기 어렵다 그러는데 갑대리는 현명했다 대리의사 했다 얘한테 책임 묻고 현명 안 했다 대리의사 없다 그럼 얘한테 책임 못 묻고 얘한테 묻는다. 이걸 연습을 하는데 내가 그때 이야기했어요. 이거 이해하라 그랬지 갖고 암격 장난치지 마시라고. 이거 이해한 사람 보기 드물다고 그랬는데 왜 그런지 이제 알겠어요? 이거는 누구나 알아. 외워서라도. 없다 대리에서 없다 얘한테 책임. 갑대리로 대리에서 얘한테 책임. 이건 모르는 사람 어딘지 안 말이야. 외워서라도 알지. 그걸 응용하라 그 말이야. 요거는 지금 대리의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한테 책임 물을 수 없는 거야. 따라서 묻건대로 책임 물을 수 없다. 본인은 대리권 준용 없고 묻건대로는 대리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겨버려. 지금 이론서랑 놓고 보면 본에게도 책임 묻기 어렵고 묻건대로 책임 묻기 어려워요. 그러면 대리제도 신용을 일단 유지할 수가 없고 왜 그러느냐. 어떤 사람이 나는 갑대리로 이임장관을 제시하면서 매매하자고 했어요. 나 법공부 좀 한 사람이요. 혹시라도 얘한테 대리권이 없으면 요즘에 이임장
위조한 놈도 많고, 특히 개인 입장에서는 얘한테 정말로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개인 입장에서는. 근데 만에 하나 대리권이 없다. 그러면 나는 어느 누구에도 책임 못 묻는다고 말이요. 그럼 뭐 하려고 내가 이런 놈하고 계약 체결하겠냐 말이요. 본인 직접 데려와라. 직접 내가 계약할게. 이렇게 될 거라고 말이요. 그래서 어느 누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대리제도 신용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제도가 실무서는 활용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쌍똥 싸면서 공부할 필요도 없고 시험에 낼 일도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상대방이 보호가 안 되고 흔히 말하는 거래 안전이 해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 역으로 이 대리제도 신용을 유지하고 상대방도 좀 보여주고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인가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론서로 놓고 보면 누구에도 책임 물을 수가 없는 건데, 그럼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가? 그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 목건들이 가지 이렇게 두 가지로 또 구별이 되더라고 말이야. 첫째, 표현 대리라고 하는 것이 있고, 표현 대리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 협의의 목건 대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 두 개를 싸잡아서니 넓은 의미, 광의의 목건들이 이렇게도 표현한다. 뭐 이런 건 이전부터 상관이 없고, 문제는 이제 표현 대리라고 말이야. 일부러 지금 한자를 써놨는데 인문과정 공부한 사람은 잘 알 거야. 이게 이제 볼견자로 주로 읽지만, 볼견자로 여기서는 물론 볼견자로 읽어서 표견대리 그따위서 누가 뭐랄 사람은 없어요. 또 노 교수 중에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유명한 노 교수 중에 학자 중에도 표견대로 악작게 읽으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다수는 볼견자가 아니라 의미가 좀 통해야 되니까 나타낼 현자로 읽으시라고 말. 그래야 의미가 좀 통하니까. 그러면 뜻풀을 해보면 실제로 대리인 게 대리권 없지만 외관상으로 볼 때는 뭐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보인다는 거.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보인다. 그래서 표현 대리. 따라서 이 경우는 실제로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지만 외관상으로 볼 때는 대리인에게 대리권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보이니까 이 경우는 일단 본인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대리제도 신용을 유지를 하자 그 말은. 대신 외관상으로도 전혀 대리권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 이걸 이제 통틀어서 협의 목건 대리를 하고, 요 경우는 원칙 본인은 원칙 하등 책임질 이유가 없고, 이따 이제 자세히 나오죠. 대신 굳이 본인이 책임지고 싶으면 추인이라는 걸 하라 그 말아. 내 책임질게 이렇게. 근데 본인이 추인도 안 하면 어쩔 수가 없다 말아.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자가 목건 대리인이 남아있죠. 얘는 이제 책임질 일 없으니까. 따라서 이제 우리 민법 135조에서 이런 경우는 최종적으로 목건 대리인 자신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대리제도와 신용을 유지하자 해서 이렇게 둘로 구별이 되고, 그럼 표현 대리는 이제 뭐를 말하는가? 이 표현 대리가 우리 민법 보면은 세 종류 표현 대리가 규정이 됐는데, 첫째 125조 표현 대리. 요걸 이제 이코로 명칭을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 그러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조문 숫자하고 그다음 이 명칭을 일치시켜서 머릿속에 담아야 되는데, 시험은 이렇게도 물어보고 줄여서 125조 표현 들어간 설명이다 이렇게도 물어보니까. 그러나 지금은 무료해서 외울 필요 없다는 거. 나중에 가면 이게 중간다 알아요. 내 의지와 상관해서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그때까지 인내심 갖고 참으라고 말이야. 억지로 막 초장부터 외우려고 하지 말고 기다리면 돼요. 저절로 머릿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 두 번째 126조. 이걸 이제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줄여서 올권 대리 이렇게도 표현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129조 표현 대리인데 요게 이제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요 세 종류 표현 대리가 있을게.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첫 번째 대리권 수업시한 표현 대리를 가지고 표현 대리 경우는 왜 본인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가 이유를 잠깐 살펴보자 말로. 여기 저 대리권 수업시한 표현 대리 스토리는 이런 거예요. 이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얘가 상대방의 실판 보시죠. 실판 설명할 때 실판 보시라고 설명해놓고 중요한 거는 책에 지적해 주잖아요. 아직도 습관 안 들었나요? 설명할 때 설명드려야 된다고. 이거는 어디 있습니다 하고 가르쳐 주잖아요. 책에. 책은 그때 보시라고. 125조 대리권 수요표시 표현 대리는 명칭의 수요표시 그랬으니까 스토리는 이런 거예요. 이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상대방이 될 자에게 다음과 같이 통지,
표시를 해줬어요. 예컨대 내가 의뢰한 자에게 내 땅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라고 표시했다. 그 말은 통지해줬다. 그 말할게. 통지해줬는데 실제로는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면 얘한테 대리권 줬다고 통지는 해줬지만 실제로는 대리권을 수여를 안 했으면 얘가 대리인지 아니기 때문에 통지받은 병하고 갑을 터져서 매매 안 하면 되죠. 그럼 아무 문제가 안 돼. 근데 빌어먹을 놈이 대리권 안 줬으니까 대리권이 없는데도 나는 갑 대리인다 하고서 통지받은 이 병하고 매매를 하더라고 말 갑을 터져야 돼서, 그러면 대리권 없이 계약처를 했으니까 여지없이 이거는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니까 일단은 상대방은 본에 대해서는 책임 물을 수 없어요. 무권대리는 무효니까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대리의 가장 기본은 이거예요.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무권대리 공부해야 된다고. 지금 A하고 B가 토지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A가 책임지려면 이 계약은 항상 뭐 해야 돼요? 유효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소유권 이주는 못 생기니까. 이 원리는 대리 경우도 똑같이 적용이 돼.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 A 본인, B 대리인, C 상대방, A 대리인 B다 하고서 A의 토지에서 매매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이 대리인을 책임지려면 손으로 전제될 거예요. 대리인이 매매계약 자체는 항상 뭐 해야 돼요? 유효해야 돼. 유효를 전제로 해서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 계약이 무효가 돼버리면 자기가 직접 계약 치는 경우나 마찬가지로 계약 자체가 무효면은 본인은 아무 책임 안 되는 거야. 따라서 대리제도 가장 기본은 최소한 대리인가 유효라는 걸 전제로 해서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는 거예요. 이따 계속 써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대리권을 줬기 때문에 이게 무효예요. 무효니까 본인이 책임질 필요 없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 경우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나 얘가 얘한테 대리권 줬다 통지 받았어요. 그러면 상대방 눈으로 볼 때는, 그래서 외관상으로는 요 의뢰에게 대리권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보이지 않겠냐 그 말은. 얘한테 대리권 줬다 통지 받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외관상으로 얘한테 대리권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보도록 한 데 대해서 누가 원인 제공을 했느냐? 본인이 원인 제공됐잖아요. 대리권을 통지해 줬으니까 나는 믿은 죄밖에 없고, 따라서 외관상으로 대리권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보인다 그래서 표현대리권 하고 명칭이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 이렇게 붙인 거는 구질구질 설명 안 해도 이미 눈치챘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도록 한 데 대해서 본인이 원인 제공됐으니까 이 무권대리에 대해서는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게 표현대리라고 말. 그 중에 125조. 그래서 이제 표현대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실제로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지만 외관상으로 볼 때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인 것처럼 나타나 보이고, 그렇게 나타나 보이도록 한 데 대해서 본인이 원인 제공됐기 때문에 본인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대리제도 신용을 유지한다. 요리 이야기를 한다. 여기까지. 차로 돌아가서 거기 서술 부문에 가로친 1번 쭉쭉 있고 가로친 2번을 잠깐만 눈으로 읽으세요. 가로친 2번 제일 밑에. 무권대리 효과는 대리권은 부존재 때문에 본회에 기속될 수 없는 얘기까지. 본인은 대리권 준 적 없으니까 본인이 책임질 필요 없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 줄을 읽어보라면 대리의사 또 나왔죠. 대리의사 존재 때문에 대리인에게 기속될 수 없다. 이런 말을 빨리빨리 이해하라고 말이야. 대리인한테도 책임 물을 수 없다는 거야. 왜? 갑대리인으로 했으니까, 대리의사가 있으니까. 이때는 얘한테 책임 묻잖아. 얘한테 책임 물을 수 없다 그 이야기야. 대리의사가 있으니까. 이런 걸 빨리빨리 알아들어야 된다고. 알아듣나요? 쭉쭉 읽고 동그라미 1번 읽고 2번 읽고 방면에 거기 다 있어. 쭉쭉 읽어. 숨 쉬지 말고. 밑에 표현대리 의 동그라미 기억본 방면에서 거기 또 써있어. 쭉쭉 읽으세요. 그 다음에 니은 125조 129조 129조 3개가 있다. 확인했죠? 여기까지. 그 다음 지금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책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막 뒤죽박죽이 쓰여있어요. 법학공부 기본은 이거예요. 민법은 권리무 법률효과 배우는 거죠. 권리변동 실제법이니까. 권리무가 발생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원인이 있어야죠. 그 원인을 뭐라 그래요? 법률요건 그러죠. 요거 하나 배우는 거야. 법조문 자체가 요건과 효과로 되어 있어. 요건이 원인에 해당되는 거야. 효과가 결과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래서 법공은 항상 이렇게 하는 거야. 따라 어떤 제도가 나오면 순서가 딱 정해졌어. 표현대리 그러면 표현대리의 개념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건 나오고
요거 원인이요. 그 다음에 결과, 효과 나오고 이렇게 책이 설명이 돼야 돼. 이런 걸 알고 공부를 해보라고. 이게 기본이요, 법 공부야. 그러니까 책이 여기서 벗어나면 엉망이 되는 거야 이게. 딱 표현대로도 의 써지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고 요건, 원인 이런 요건을 갖추면 표현들이 성립. 그러면 이제 결과, 효과 써지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소두부터 표현들어가는 성립 요건과 연관 문제 해보니까 이 머리가 통 깨져버려. 이거 여러분이 IQ가 5천이 돼도 이거 이해 못해 이게. 따라서 순서를 바꾸는데 순서 바꾸면 여러분이 짜증내기 때문에 웬만하면 순서 안 바꾸려고 하는데 웬만하면 그냥 있는 대로 내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따라서 뒤로 돌려 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지금 바짝 자르고 뒤로 돌려서 90페이지를 먼저 보세요. 거기 보면은 가로 2번에 대리권 수업이라는 표현대로 나와 있죠. 이 기본을 먼저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 앞쪽에 연관 문제를 알든 모르든 할 거 아니에요. 상식으로. 표현대로가 문제를 좀 검토를 해야지 그 연관 문제가 이해가 된다. 그 연관 문제가 앞으로 나와보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표현대로가 뭔지도 좀 모르고 있는데. 따라서 순서 바꾼다 말이야. 92% 넘겨서 먼저 125조 대리권 수업이라는 표현들이 방금 설명해 주셔서 쭉쭉 있고 그 니은분 내에 들어가 쭉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주의하더냐. 참고적으로 다시 여기 잠깐 보세요. 지금 우리 민법에 표현들이 이렇게 세 종류가 규정이 됐는데 90% 이상 압도적으로 우리 시험에 출제된 것은 126조 고난을 넘은 표현들이 여기에 압도적 출제돼 90% 이상. 따라서 125조하고 129조는 여러분 중개사 시험은 뻔해. 판례 한 개 그것만 좀 신경을 써두면 문제 딱 풀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것만 물어보고 있어요. 대신 이제 실무에서 가장 분쟁이 많이 생기니까 그만큼 판례가 발달이 되었고 그게 126조예요. 따라서 90% 이상 여기 압도로 출제가 되니까 126조 신경 쓰고 나머지 125조하고 129조는 개념 파악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꼭 필요한 판례 한 개씩 그것만 좀 점검을 해두면 된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125조 표현되는 방금 이제 아웃다는 개념만 가르쳐 들었고 이런 스토리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뭔만 신경을 쓰면 되느냐. 요건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대리권 수요표시 쓰였죠. 기억번에. 이제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25 달려면 내가 아무개에게 이러이러한 대리권 줬다라고 상대방이 될지하게 표시해 줘야 된다. 통지해 준다. 이게 이제 전제가 돼야 돼. 이때 동그라미 B번 보세요. 그 판례 하나 나와 있죠. 우측까지. 동그라미 B번 90페이지에 찾나요? 거기 좀 대리권 소변 표현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표현되는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가 있을 필요는 없다. 찾았죠? 그거 하고 또 우측으로 넘어갔어요. 이따가 한꺼번에 설명해 줄 거니까. 우측으로 넘어가면 C, D번 D 6월 10일자 그 판례 써진 거 있죠? 반드시 대리권으로 대리라는 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 판례 있죠? 여기서 사실은 알고 보면 같은 건데 이 두 개 판례가 125조에서는 번갈아가면서 출제가 돼요. 그것만 좀 이해를 해두란 거예요. 다행히 책에 그 중요한 판례 두 개 설명은 되어 있으니까 90페이지에 왼쪽에 동그라미 B번이 우측에 91페이지에 D 요거 동그라미 D는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동그라미 D 요거 우측에 D 요 두 개 판례만 이따가 살펴보자. 연관지어서 요 두 개만 물어보면 돼. 그럼 문제 풀을 수 있다고. 요 기본 개념 알고 있고 그러면요. 요 지우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그냥 놔두고 이따가 좀만 쉬었다가 다시 하자.